We're gonna have our security discussion. 협력이 증진되는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관계가 더 한층 돈독하게 되고 providing me with this opportunity. Thank you very much. Afraid of my driv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Welcome, Mr. President. 도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 어떤 지도자보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 그 말은 곧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판도라에서는 특집 한미 정상회담으로 준비했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양쪽 모두 분주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자세를 혹시 뭐 사자성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홍 원장님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러니까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도 럭비공이기 때문에 결국 나아갈 거는 한미관계 호혜 협력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의 이익도 챙기는 그런 자세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박 저도 교수님. 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요. 예. 역이 불실이다. 여기 불식. 예, 불실이래요. 불실. 실실, 불실. 여기 상황이 불실. 예측과 달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트럼프 하면 대표적인 게 불예측성이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앉혀놓고 당신은 카드가 없어 해갖고 사실상 쫓아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He's all dressed up today. Don't tell us what we're going to feel.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But you don't have the cards. But once we sign that deal, you're in a much better position. But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Did you sign the deal? 물론 충분히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늘 트럼프의 불예측성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혹시 뭐 두 분도 사자성어 예, 저도 준비하셨으면 준비.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이거 사자성어 하다가 2시간 저는 교토, 삼굴,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뜻인데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예.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살 길이 열린다. 이런 뜻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저는 사자성어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지피지기. 사실 뭐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다음 또 트럼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죄송합니다. 트럼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예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패턴이라도 예. 확인해서 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
또 내줄 수 있는 거, 내줄 수 없는 거 예.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지피지기가 정말 쉬운 말 같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저 김근식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들을 어떻게 대했고 또 다뤄왔는지 그걸 보면은 조금 우리가 묘수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 원장님, 한미 외교 관계를 쭉 둘러봤을 때 뭐 진짜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동맹 관계가 공고화된 때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좋았던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북미 간에 미사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했었는데 예. 페리 프로세스라는 거를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서 해가지고 그 결과 남북 관계도 개선이 돼서 예.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한미 관계에서도 우리의 햇볕 정책을 미국에서 용인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때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겉으로는 껄끄러운 것 같지만 사실상 내실로 보면은 제일 많이 성취를 이룬 정부가 아닌가 싶고요. 이라크 파병, 미국이 이라크 전쟁하는데 파병했죠. 9.19 공동성명으로 육자회담 성과를 냈죠.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거를 당시에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가 내실에는 괜찮았고 특히 결정적인 게 한미 FTA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부고 마냥 다 좋고 마냥 다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 홍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그 정부가 계속해서 좋고 계속해서 나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건 또 역사적으로 일정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저는 DJ 때 조지 W 부시 행정부와의 관계가 썩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DJ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났는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DJ를 영어로 디스맨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사실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만델라급의 노벨상을 탈 만한 사람한테 디스맨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것보단 정책적인 차이가 있어서 당시 조지 W 부시가 들어와서 북한을 포함해서 악의 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추진을 했던 DJ 정부와의 일종의 갈등이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그 FTA 맞고 노무현 정부 때 사실 한미 간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화 작업이 있었는데 그 초입에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전시작 정권 전환.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전임 국방장관들 모아놓고 전작권 하나 없는 게 무슨 장군이냐 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도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미국한테 계속해서 그것을 빨리 갖고 오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니까 미국이 처음에 그것을 말리다가 그러면 1년 내로 가져가라 해갖고 그때 굉장히 문제가 돼서 한국이 그거는 아니고 하고 그다음부터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부별로의 이 편차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그러면 이제 다뤘던 세 명의 대통령, DJ,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세 명의 우리 한국 대통령 가운데는 그래도 아들 부시 대통령이 제일 코드가 맞았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인가요? 캠프 데이비드, 그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잖아요. 한국 대통령 중에 거기에 양자로 1대1로 초청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없고요. MB 때 부시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아마 정상 간의 관계는 그때가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동 카트를 운전하고 그 옆에 부시가 앉아 있고 분위기를 보면 그때가 가장 좋았는데 그럼 우리 국가 관점에서 국익 관점에서 또 국민 관점에서 보면은 한미 관계가 우리한테 제일 좋은 때였냐?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광우병 시위잖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날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또 남북 관계가 또 최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양 정상 간의 관계는 좋았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국익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시기는 아니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정확히 우리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MB 정부와 그 부시 정부와의 관계인데요. 물론 광우병 파동도 있긴 했지만 거기에 가장 큰 저는 업적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뭘 했냐면 동맹을 21세기 전략 동맹,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을 시켜서 이전에 안보 문제만 했던 것을 거기에 경제라든지 과학기술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것을 다 포함시켰고요. 물론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MB 정부에 계속 이어져서 경제 분야까지 다시 연계가 된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동맹 차원에서 동맹을 확장하는 거에는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 W 부시가 임기를 8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기 초반에는 DJ 말기랑 겹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한참 진행될 때는 대부분 노무현 정부랑 겹칩니다. 했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끝나고 이명박 정부 등장했을 때는 또 임기 말기예요.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골프 탄 건 기억에 남지만 곧바로 오바마로 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제 노무현과 부시였죠. 그때가 이제 5년을 통째로 같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노무현과 부시는 홍 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케미가 안 맞을 것 같으로 예상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나 취임 초에는 상당히 반미 성향이 강한 어투를 많이 보였죠. 전작권도 있고 뭐 반미면 어떠냐.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뒤에 되려고 할 때 당신 미국에 가본 일이 있느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안 가봤어. 왜 안 갔어? 바빠서 안 갔어. 실제로입니다. 제가 13대 국회의원 됐는데 난 노동위원이었습니다. 노동위원이 미국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 어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쪽에 우리 그 노동자들 나가 있는데 그쪽에 한번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근데 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돈이 아까울 것 같아서 안 가버렸습니다. 미국 안 갈 때보다 반미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또 반미주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한미가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또 미국 입장을 들어주는 거. 파병도 국내 노무현 대통령 지지 세력은 극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을 합니다. 한미 FTA도 그때 친 노무현 정부적인 그 제야 단체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안에서 또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우측 깜빡이를 끼면서 부시랑 맞췄기 때문에 성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5년의 임기가 저는 부시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좀 뭐라고 할까요? 갓난 신고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많았고 성과도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케미는 안 맞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뭐 반미면 어떠냐 또는 사진 찍으러는 미국 안 가겠다 할 정도로 좀 자주적인 그런 태도를 강하게 보이셨는데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본인의 철학과는 다른 일들도 많이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국익을 중심에 놓고 정말 우리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철학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지층의 정치적인 색채라든지 이념적 성향보다는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더 먼저 내세웠다. 국가를 더 앞세우는 또 국민을 앞세우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외교를 하셨다. 본인께서 평생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미국에 대한 시선이라든지 또 지지층이 미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그러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바뀌었을까? 대통령은 모름지기 국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그 보직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념적인 그런 거보다는 그게 반면교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신념과 신조나 그런 이념에 따라서 외교를 하다 보니까 한미 관계는 너무 미국을 추종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걸 다 양보하는 식으로 민족적 감정까지 건드렸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완전히 척을 지게 됐고 그랬잖아요. 저는 재밌는 게
그 뒤에 이런 우리나라의 진보 정권과 미국의 공화당이 만난 게 사실은 문재인과 트럼프 때입니다. 딱 겹치거든요, 임기가. 근데 문재인과 트럼프 때는 과연 그런 트럼프와 문재인의 케미가 좋아서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이 됐을까? 저는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2차례 또 판문점까지 합치면 3차례나 했습니다만 결국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부시랑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탈냉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가 좋았어요. 육자회담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미중 협력이 가능했고 탈냉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시와 노무현이 서로 정권의 성격이 다르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합의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트럼프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 협력이 불가능한 시기에 중국과의 협력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미중 협력이 불가능한 신냉전 시기에 지나치게 남북 화해의 뭐라 그럴까 미련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세계적 조류의 흐름을 잘 못 읽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트럼프의 과도한 자기 과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향수에 빠져 있는 햇볕 정책의 향수 때문에 하긴 했지만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도 저는 그때도 예상했지만 안 될 것이다라고 봤고 지금 와서는 중요하게 바로 그러한 미국의 대중 정책, 대아시아 정책,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이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나마 저는 그 신냉전에 맞는 대미 대일 정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극명한 평가가 갈리네요. 문재인 정부도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반일 감정을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거를 잘 받아주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다. 그랑 정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별명이 초반에는 55분, 나중에는 59분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전문가를 만나거나 또 강요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주로 본인이 얘기하지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 또는 장관들이 얘기하는 걸 거의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들 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년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와서 사람들이 놀랬죠. 왜냐하면 갈등이 있었던 걸 아는데 근데 자기 제일 기억에 남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만나기 위해서 이곳 봉화를 찾아주셨습니다. I presented them with a portrait I recently painted of President No. As I painted President No, I thought about his commitment to human rights. I painted a kind and sympathetic man. I painted a strong leader who was not afraid to speak his mind, even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약간 싸우면서 친해지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는 뭐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이건 역사가 좀 더 평가할 거고요. 단 한 가지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그걸 개선한 것은 저는 분명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는데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을 넣고 뚝심으로 만들어놨고 뭐 이재명 대통령 꼭 일본을 갔다가 뭐 미국을 간다. 이게 그 앞에서 안 됐으면 사실은 진보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부시 정부에서 그 기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과 앞으로의 그 관계에서도의 기초는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됐다는 게 상당히 좋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해야지 어떻게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화해 자체는 좋지만 그 성격 면에 있어서 너무나 굴욕적이었고 아까 김건식 교수께서 이렇게 냉전 체제 또 미중 관계 이런 것이 한미 관계나 남북미 3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굉장히 저는 아주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 깨진 거는 저는 결정적인 요인은 그런 체제적인 요인보다도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중시하는 건 미국 내 여론과 정치적 지형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판문점에서 또다시 만났지만 1953년 성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저미 두 나라 최고 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서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김정은한테 얘기를 했다가 실제로 8월 돼서 하니까 김정은이 아주 엄청나게 화난 그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신 얘기를 그렇게 쉽게 이행을 안 하냐는 식으로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지금 어떤 입지에 있고 미국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미국의 경제는 어떻고 그 사정을 잘 연구해서 어떤 처방을 해야 이 사람이 정치적 입지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것이냐, 그 점을 좀 이렇게 우리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송현희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도 여전히 지금도 잘 이해 못하는 게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한테 화가 났거든요. 8월 15일 문 대통령이 평화는 경제다 하니까 8월 16일 그 유명한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가 나오면서 그 하반기를 계속해서 문 대통령 실명 거론을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평화 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 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고 그것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28일, 7월 28일 나온 김여정 담화에서 다시 확인이 됩니다.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북한을 협상에 끌어왔을 때는 과거의 북한과는 다른 북한이었던 거예요. 핵을 가진 북한이 됐다. 당연하죠. 노무현 때는 핵실험 겨우 그때 1차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러니까 그때는 핵을 가진 북한이 아니었고 북한은 그 사이에 오바마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에 의해서 사실 오바마는 임기 8년 동안 대북 정책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또 MB 박근혜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급속도로 핵 질주를 합니다. 2017년도 8년도 트럼프와 문재인 시기에 북한과 협상했을 때 그 북한은요 핵 무장 국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은 큰 소리 치고 지금도 당연히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10년 전, 15년 전 DJ 노무현 때 북한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진보 정권이 착각해서는 안 될 게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북한이 본질적으로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게 이미 전략이고 남쪽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북한의 강령에 다 나와 있어요. 북한은 남쪽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완전히 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미련을 가지는 순간 문재인 정권처럼 삶은 소대가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말하기 굉장히 저도 불편합니다만 다른 건 개판을 쳤지, 다른 건 엉망을 했지만 외교 정책에서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하고 반일 감정 때문에 한일 관계가 과거의 수렁에 빠져 있던 걸 그래도 가져왔다는 거. 저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제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교 안보의 실패라고 모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하셨다고 얘기하니까는 정말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문재인 정부가 워낙 실패하는 걸 보고시키는 겁니다. 2018년에 하노이들이 깨진 이후에 이제 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노이 딜은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이틀간에 걸쳐서 하노이로 와서 트럼프하고 만난 거잖아요. 그 정도 할 정도면은 북미 간에 밑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돼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 정상이 만나는 거죠. 근데 당시 그 하노이 회담을 하던 그 시기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성추문과 관련된 사건이 국내적으로는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노이 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까 봐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또는 민주당 정권이 북한 문제를 잘못 다뤄서 또는 오판해서 그게 깨진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그 망가진 외교안보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하신다면은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만요. 이 총총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정부의 중입니다. 편집당에. 잠시 머리를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미국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과
잘 지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가서 영어로 노래를 좀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The music died. 역대 대통령들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일단 그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의 취미이기도 한데 조깅을 같이 했죠. 클린턴 대통령이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 카트를 타고 차를 타고 둘이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같이 땀을 흘리면서 뛰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그 와중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이 케미를 맞춰 나갈 것인가. 이제 몇 가지 거기에 대한 팁은 이미 나와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칭찬이죠. 심지어는 그 콧대 높은 유럽의 사람들, 나토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를 영어로 데디라고 부를 정도로 그 정도로 그쪽의 기분을 맞춰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In Europe, I hear sometimes countries saying, "Hey, Mark, will the U.S. stay with us?" And I said that sounds a little bit like a small child asking his daddy, "Hey, are you still staying with the family?" So in that sense, I use daddy, not that I was calling.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눈에 보이는 숫자입니다. 5,500불, 6,500불. 그 정도 달러를 투자한다 하면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우리 팀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좀 농반진반으로 말씀드리면 김영삼 대통령 그때 조깅할 때 그때 이제 미국 측 클린턴 대통령 통역사라고 오신 분이 김동연 씨라고 있잖아요. 그때 김동연 씨 말씀한 걸 보면 조깅할 때 통역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뒤에서 뛰면 잘 들리지도 않는데 김영삼 대통령 뭐 계속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클린턴 대통령도 말을 하고 뛰어가면서 너무 힘들다고. 원래 뛸 때는 말 안 하지 자전거 타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역 하셨던 그 당시 현장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이 조깅, 동시 조깅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일화를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진 찍기에는 굉장히 그림이 그럴듯하지만 성과는 별로 없는, 실속은 없는.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얘기 하나 하면은요. 사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국회 외통위 일원으로 이제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 측의 중요 인사가 한 말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잘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오히려 당당하게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트럼프는 이제 소위 스트롱맨이잖아요.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한테 너무 약한 모습 보이거나 또는 이 저자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얕잡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미국 가가지고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시바가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첨성 말을 많이 해가지고 트럼프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미 일 간의 통상협상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그 일본의 기존 관세에 15%를 얹어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그거를 기본 관세 없이 15%가 된 걸로 이렇게 착각할 정도의 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정상 간에 만나면은 그런 좋은 또 분위기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더 필요한 거는 당당한 자세가 중요하다. 저도 홍기현 의원님 말에 100%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균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7월 말에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게 스위스 대통령 켈러 주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역 조건을 설명을 했대요. 근데 트럼프가 이게 설명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르치려고 든다 해갖고 바로 31% 관세를 39% 관세로 때렸고요. 그래서 놀래서 미국을 왔거든요. 만나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다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셨는데 재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트럼프는 강자에게는 또 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대하거든요. 푸틴한테도 상당히 양보적으로 하고 시진핑 주석도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관세에서도 물러났고 그다음에 김정은하고도 계속 구애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대선 토론하는 거 보면 해리스가 가장 공격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그 권위주의 정치자, 공산 독재자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아부하는 말에 다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라고 있는데 빅터 오르반. 그 사람을 굉장히 칭찬을 해요. 근데 칭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오르반은 누구나 그를 두려워한다. 헝가리 사람도 두려워하고 김정은도 두려워하고 푸틴도 그를 두려워한다. 근데 그는 나를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너무나 약하게만 하는 건 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강점을 최대한 잘 설명하고 그리고 가능한 수치로 설명하고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나 이제 너무 지루하게 가르친다는 느낌은 안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일종의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칭찬을 해줘서 기분은 좋게 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우리가 챙겨주는 게 우리한테도 이익이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최고의 기술인데 그런 점을 잘 복합적으로 배합해서 트럼프를 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봅니다. 약간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두 정상이 처음 만남이잖아요. 처음 분위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농담 비슷한 건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내가 당신 마음을 내가 제일 잘 이해한다. 우리 둘 다 재판 얼마 받았냐. 근데 재판 다 이겨냈지 않냐. 저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왠지 돌려가기 하시는 아니요. 저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제일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국내 정치로 돌아오는 어떤 대통령도 트럼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당신 대통령 내려와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나도 정말 대통령 떨어지고 고생 엄청 했다. 근데 그 사법 리스크 다 이기고 재판 다 중단시키고 대통령 됐다. 당신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한 데서 하면서 재판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탄압을 많이 당했다는 걸로 얘기하면 말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비켜보라고. 근데 그걸 재판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정치적으로 탄압을 많이 받았다. 아니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공기를 건드렸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탄압을 많이 받는 건 도움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 많은 재판과 사법 리스크 다 이겨내고 대통령 다시 되지 않았느냐. 알겠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다운 초반에 트럼프와의 이 분위기를 깨는 그런 이야기 생각해요. 자, 그거는 안 좋은 얘기 같아요. 왜 안 좋죠? 트럼프가 안 좋은 일로도 재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의 감정을 오히려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공감 얻을 수 있는 건 트럼프가 선거 유세 때 저격을 받아서 거의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잖아요.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Sir, I got you. Let me get my shoes. Hold on, your head is bloody. Sir, we gotta move to class. 그걸 또 그 장면을 선거 캠페인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활용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정치적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고했는데.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상대방이 트럼프의 경우는 특히 뭐 선거 관련된 문제로도 재판받고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게 아까 이제 트럼프가 어떤 말을 좋아할지 뭐 이런 거 좀 주제 아닙니까? 트럼프가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윈윈 협상 결과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기고 상대방은 잃었다. 이런 느낌이 들게 그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트럼프가 매우 직관적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바꾸는 것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정확히 읽어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진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50%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보우소나로 전 브라질 대통령, 그 룰라 현 대통령이 탄압한다라는 명분으로 50%를 때렸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라질이 브릭스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반대쪽에 서 있는 그 핵심 그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니네가 결국 중국이랑 같이 미국을 대적하면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 관계도 뭐 당연히 트럼프의 특징상 이 양자 간의 대통령 간의 그런 케미나 그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바닥에 깔려 있는 건 아까 홍 원장님처럼 우리의 전략적 이해와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맞춰 나가는 거. 그걸 얼마만큼 잘 맞추느냐 그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조금 가벼운 질문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나 다 알지만 골프 매니아지 않습니까? 뭐 저기 뭐 유럽에 가서도 정상들 기다리고 있는데 보란 듯이 이틀 내내 골프를 치신 분인데 좀 이재명 대통령도 좀 골프를 칠 줄 아시죠? 예, 골프 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골프를 한번 제안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번에 라운딩이 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첫 마담에 제일 중요한 게 악수죠. 저는 그거부터 지금 걱정이 되고 악수부터 있는데. 시작을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그 다음 유명한 문제고. 악수가 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 당시 마크롱 대통령과 9초 동안 악수해 주는데 막 하얗게 질릴 정도로 했는데 결국 마크롱이 이겼어요. 끝까지 안 났죠. 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아베 신조 전 수상과 2017년에도 무려 19초 동안 그러니까 손을 안 놔줘갖고 나중에 손 놓으니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거 악수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악수로 오면서 악수 안 하고 처음에 만나서 그게 포옹하면 안 돼요. 글쎄 그게 이제 우리 문화랑은 조금 다르고 당연히 대통령끼리는 악수를 악수를 하는데 하게 돼 어떻게 있으니까. 악수를 그게 또 간단한 게 아니라 악수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 잘 보면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요. 끌어들인다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아마 신중하게 다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첫인상을 중요시 한다니까 호감을 사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아까 뭐 얘기가 얼핏 나왔지만은 같이 정치적 테러를 당했다는 그런 공통점 그거는 아마 굉장히 트럼프한테는 머리에 각인돼 있는 재판 얘기는 하지 말고 재판 얘기는 좀 마이너스 효과를 재판 얘기는 두 개 다 하세요. 두 개 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다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대통령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고 미국을 슬기롭게 잘 이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기분을 좋게 해서 좋은 관계를 하면 이번에 한미 저 관세 협상도 미국이 봐서도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뭐 승리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선방했던 것이 있지. 승리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승리했다고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FTA가 깨지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본에 조금 불리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도 내심 만족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조선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반도체 협력이라는 거 미국에도 중요하니까 그런 걸 해가면서 또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 트럼프가 왔다 갔잖아요.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기분을 좋게 하면서도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 우리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미국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 한미동맹은 건전하게 잘 유지돼 가는 거를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홍 의원님 그 캠프 험프리스 지역구라고 하셔서 저도 학생들 데리고 견학을 갔는데 거기 정말 잘 지어졌고 90% 이상이 우리의 자본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거기를 헬기를 한번 돌았잖아요. 근데 잘 알려진 말이 이거는 한국 정부가 90%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동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최대 지상군 기지를 만든 거다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한 얘기 기억나세요? Why not 100%? 왜 100% 다 내지 않았나?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악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조금 더 깊어졌는데 악수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세게 악력을 써서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손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결코 밀리지 않을 거고요. 좀 아픈 척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세게? 근데 저 악수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악수 가지고 이렇게 이슈가 됐던 거는 트럼프 일기 때입니다. 2기 트럼프 때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한 일은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정말 양쪽이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상호 간에 이익이 된다. 미국과 관계를 잘 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하는 식의 그런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게 얻어낼 건 얻어내고 또 미국에게 줄 거는 줘야 되는데 상대하는 인물이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방위비 분담 문제, 또 하나는 일기 때부터 얘기됐던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라. 이것도 천문학적 비용이고요. 세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한국이 비용과 책임을 이만큼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부담과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가능하다.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한 가지만 짧게 제가 제안을 드리면 국방비, 우리 국방비를 5%로 증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토가 이번에 5%를 하면서 제가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이건 약간 사기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5%를 2035년으로 맞춰놨는데 3.5%는 실제 국방비고 1.5%는 간접 비용이고요. 여기서 결정적인 게 자신들이 뭔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중간 점검하는 게 2029년입니다. 2029년이면 트럼프가 퇴임하는 해예요. 저 박 교수께서 얘기하신 게 상당히 동감이 되는데요. 방위비 5%는 사실 유럽이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일단은 약속하고 소나기를 피한 셈이거든요.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전자권 전환을 이제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조건이라는 게 감시 정찰 정비 이런 거 갖추고 통신 같은 통신망 정비하고 하는 거니까 그걸 미국에서 잔뜩 사주는 거죠. 어차피 해야 되니까. 사실 주한미군 28,500명이 우리 거의 50만을 지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해구사는 더 확실하게 해야 돼.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은 허용하겠다는 자세로 나가면 오히려 감축 안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아마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뭐 북한 김여정의 발언을 놓고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그 징조고. 미국 정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so seen high-level statements from the DPRK leadership, including recent statements from Kim Yo-jong, which we note with interest. 앞서 지난주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등을 인정한다는 전제로 미국 측과 다른 접촉 경로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타고 싶어하는 그 욕구.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It's nominating you for the Peace Prize, which is well deserved. And you should get it. Thank you very much. This I didn't know. Wow. Thank you very much. Well, they should give me the Nobel Prize for Rwanda, and I should have gotten it 4 or 5 times. I should. 욕망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을 해줘야 될까? 그거는 저 여당 의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먼저 하십시오. 야당 쪽도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니까 그 트럼프는 선거 기간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렇고 김정은에 관한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사이가 좋다. 또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잘 지내냐 하고. 이런 얘기도 이번에 우리 실제로 했다는 얘기죠. 했고 머지않은 시기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트럼프에게 적극적인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통미봉남이라 해서 우리 남쪽은 좀 배제하고 미국하고 직통으로 이렇게 대화하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북한이 우리를 패싱하려고 했다 그런 말은 사실은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우리 남북 간의 교류가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북한이 우리 정부가 그런 걸 풀어주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너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실망해서 주로 미국과만 얘기하려고 했다는 그러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러한 과거의 그런 점을 교훈으로 삼아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날 겁니다. 만나고 싶어 할 거고 김여정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랑 우리 한국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한반도에서의 전략은 남쪽은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하고만 직접 협상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미 남북 관계를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북남 관계라고 그랬어요. 조한 관계라고 합니다. 조한 관계. 조한 관계. 이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그냥 서로 다른 상대방 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그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나는 이제 핵무장국인데 대화하고 싶으면 대화하면 좋다. 그리고 당신과 우리 김정은하고 사이 나쁜 거 아닌 거 안다. 그런데 협상하려면 우리를 핵무장 국가로 인정한 상태에서 핵 군축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트럼프가 제가 2018년에도 김정은 만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인데 자신의 노벨 평화상, 자신의 정치적 업적, 장치의 레가시를 위해서 한반도에 이런 건 신경도 쓰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김정은 만나서 오케이, 너 핵무기 몇 개야? 그럼 그거 이 정도만 줄이고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당신들하고 북미관계 정상화하자. 대사관계 수립하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79년에 미중 수교 됐을 때 대만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냉혹한 국제 정세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실수가 저는 그거였다고 보는데 이재명 정부도 만약에 들어보세요.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끝난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이게 남북 간의 그냥 정상회담이 되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되고 뭐가 된다고 그냥 좋아하는 건 15년, 20년 전의 향수라니까요. 이미 끝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회담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가에게 맞을 건지 또 맞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냉혹한 현실이 있을지를 정확히 타산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 교수께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과의 모든 대화 협력을 사실상 거부했잖아요. 문재인 때부터 북한이 남북 관계를 거절했어요. 대북 전단 풍선 보내는 거 거의 장려하다시피 했고 대북 확성기 틀고 여러 가지 적대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평양까지 보내는 그러한 소위 작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확성기 중단하니까 북한이 중단했고 대북 풍선 전단 풍선 보내는 거 중단하니까 북한에서도 오물 풍선 안 왔고요. 북한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관계로 둬야지. 이게 번지면은 이거 한 4시간 걸립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이 김 교수께서 햇볕 정책을 버리고 대북 강경 기조로 바꾸셨는데 그게 일견 옳아 보이지만 북한은 남북 간에 엄청나게 긴장 상황이 되고 뭐 교전이라도 벌어지면 오히려 정권 유지하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그걸 뭐 평화를 그냥 먼저 우리가 깨려고까지 했으니까 그건 뭐 평가할 여지조차 없는데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입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서도 북방 한계선 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릅니다.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북한은 김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우리가 꼭 끼려고 하기보다 일단은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꼭 트럼프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미국이 북한을 안 믿는 건 우리 다 이해하는데 북한도 미국을 많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뭔가 해야 북미 간의 대화가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북 문제 하나 좀 보태고 싶은데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북한 아까 북한 문제를 그냥 북한 문제가 오늘 하시고 제가 꼭 한마디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면 북한이 아무리 유일 영도 수령 체제, 쉽게 말해서 1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정책, 전략, 그들 표현하면 노선이 있죠. 정확히 따지면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 때 북한이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는데요. 거기에 명백하게 한국과 미국과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8차 당대회 때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다 하면서 또 대남 대미 노선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결정적으로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 두 국가론,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한미 관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도 아직 대북 정책이 확정이 안 됐고 우리 정부도 대북 정책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잘 연이어서 같은 정책을 만드는 것을 지금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하나 보태고 싶은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가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다 평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잘했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윤석열 정권이 개헌으로 쫓겨난 정권이지만 외교안보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하고 북미 정상회담한 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북 관계가 된 게 있습니까? 우리는 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스토커처럼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김정은이 이미 남쪽과 관계를 다 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국제 정세를 정확히 알자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때 와서는 북한에 대해서 큰 미래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대화를 요구하면 하지만 우리가 나서 스토킹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윤석열이 개업으로 쫓겨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저는 한미관계 협력 복원하고 한일관계 정상화시킨 거 그거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줄 것 또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는 것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되고 국내 여론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지키자. 이번에 이제 한미 통상 협상이 이제 좋은 결과로 합의를 이뤘는데 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한미 간 조선 협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스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그거는 이제 이 책을 보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국 파트입니다. 중국과의 지금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군함입니다. 군함, 해군 전력. 중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 조선 능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1%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욱 앞으로 군함을 만들기도 어렵고 현재 있는 각종 군함들을 수리 정비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이 조선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걸 잘 설명해라.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가서 꼭 놓쳐서는 안 될 게 지금 우리 홍 의원님 책 가지고 오셨으니까 꼭 화면에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좀 잡아주세요. 잠깐만 들어. 아까 다 잡으셨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가서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큰 얼개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잡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불확실한 게 자동차 관세하고 저는 반도체 관세라고 생각해요. 자동차 관세는 뭐 15% 낮춰놨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는 무관세였는데 일본하고 EU는 2.5가 있었는데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지금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시장에 진출하는 그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가 대미 수출의 가장 1위 업종입니다. 거기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어요. 이 자동차 관세를 만약에 미국이 일본보다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해준다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민노총이 를 해야 돼요. 제가 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 관세를 만약에 미국이 일본보다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해준다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민노총이 데모를 해야 돼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노조 국내에서 다른 정치적 집회하지 말고 이럴 때 나와야 됩니다.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당연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국제정치의 트래블 게임이라고 있어요. 양면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협상 당사자가 미국에 가서 협상할 때 우리의 큰 힘은 국가 이익을 가지고 면밀하게 준비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뒤에 수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있다. 민노총의 가장 핵심적인 그다음에 우리나라 강성노조 핵심인 현대차, 기아차 지금 자동차에서 돈을 벌어서 그나마 먹고 사는데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노총의 성명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공장의 대기업 노조들 강성 노조입니다. 이럴 때 나서서 국가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을 위해서라도 광화문에 모이십시오. 이거 꼭 좀 편집하지 말고 해주세요. 제가 이 방송 기자 생활, 앵커 생활 오래 했는데 집회 시위를 하라고 그게 외교 협상의 기본이에요. 트래블 게임에 의하면은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미국은 한국을 반중 노선에 세우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원시어터라 그래서 전역을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를 하나로 합치자라는 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서로 그냥 그 궁합이 맞아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한국군이 북한군을 막는데 전념하고 미군은 중국을 막는데 이제 가겠다라는 걸 요번에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서 한국까지도 미국 편에 서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대외 전략의 주축은 한미 동맹이고 한미 관계는 우리가 계속 강화하고 계속 우리가 지주로 삼겠지만 그것이 반중이 될 수는 없다. 우리도 우리 국익이 있고 중국과도 어느 정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지키고 오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부분을 조금 잘 설명을 해서 설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 마지막 발언 시기인 것 같은데 보통은 마지막 발언은 막내부터 시키는데 여기는 끝까지 처음부터 순서를 안 바꿔주셔서 앞에서 다 좀 먼저 하시겠다고 손을 드시는 바람에 그렇긴 합니다만 저도 이번 정상회담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관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고 이거는 사실은 0대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0에 가깝게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어려운 회담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아직까지 안보 문제가 제대로 걸려지지 않은 거. 저는 홍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그 가해지는 압박이 굉장히 커요. 5월 말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안보회의에 36분짜리 연설을 하는데 한국은 34분에 한 번 나오고요. 오히려 인태 지역에 있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안미 경중 안 된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 된다. 이거 지금 이미 물어오는 거죠.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요즘 계속 나오는 동맹 현대화라는 거. 그건 결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이게 제임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데 주한미군은 더 이상 북한 위협만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견제로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방어는 한국이 책임지고 안보를 주도해라. 이거는 저는 동맹의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변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북한의 핵 위협은 현존하고 계속 강화되고. 동맹에 굉장히 큰 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물론 이번 회담에 가서 자세한 내용은 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인태 전략에 어떤 정도의 입장에 서 있는가. 그리고 계속되는 이 핵에 대한 핵 동맹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연기하고 가야 될 것이냐. 최소한도의 이 방향성은 이번에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어느 역대 정부, 역대 대통령보다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정부의 이 대미 외교가 굉장히 복잡하고 좀 힘들어졌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국내 정치 안 해요? 국내 정치요? 근데 5분만이라도 해야지. 최고위원 후보 나오는 아니, 기차 타신다면서요. 가셔요. 기차 타신다면서. 한돌아야지. 그런 좀 도와줘야지. 홍 의원님도 있고. 아까 이제 우리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아니 회의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2기 예측 불가능한 외교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신중한 준비와 균형 있는 전략으로 국익을 지키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